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390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총 8.1조 원의 보조금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이미 미국 투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했던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왔던 그들이 추방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대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400년에 걸친 미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1619년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최초의 아프리카인 20명이 도착한 순간부터 미국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면화, 담배, 설탕, 이 세 작물이 만들어낸 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 화폐로 환산하면 약 1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400만 명의 노예가 창출한 부는 오늘날 가치로 6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246년간의 무임금 노동 덕분이었습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함께 시작된 중국인들의 대이주는 또 다른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화강한 바위산을 뚫고 철로를 놓는 일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사태와 싸우며 터널을 팠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는 중국인 노동자 12,000명을 고용했지만 이 중 1,200명 이상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임금은 백인의 75%, 백인 노동자가 하루 35달러를 받을 때 중국인은 26달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숙식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했죠. 더욱 가혹한 것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의 통과였습니다. 미 대륙 횡단철도 완공 13년 만에 중국인 이민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1868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일본인 노동자들은 현대 노동 기준으로 보면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3년 계약이 끝난 후에 많은 이들이 미국 본토로 건너가 농업에 종사했고 1920년대 캘리포니아 농업 생산량의 30%를 일본기가 담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철조망에 갇혔습니다. 80년간 미국 발전에 기여해온 충실한 이민자들이 순식간에 적성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농업과 서비스업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이들 없이는 미국인들의 식탁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7시간을 일에 매달려도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휴식이나 야근 수당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감독관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노동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자 군사기술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하브가 그 서막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2배나 상승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10% 수준이던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로 높이고 기존의 반도체 저가 수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의 생산 원가까지 미국에 공개해야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반도체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렇게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미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반도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전 산업에 걸쳐 관세 협박이 이어졌고, 미국의 공장을 지으며 기술과 일자리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내세우던 미국이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점유하는 대만의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최첨단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 중요한 기술을 자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요구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66억 달러의 칩스법 보조금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TSMC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 거리였습니다. 전력비는 대만의 3배, 건설비는 5배, 인건비 역시 5배가 더 듭니다. 사실상 강제적 기술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총 390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약속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20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칩스법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보조금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중국 사업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반도체 투자를 전면 금지하였고,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자살 행위였습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은 제조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이미 95% 이상이 자동화되어 있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급여도, 보험도,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자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추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 4개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제조업을 담당하는 동안 미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성장은 이런 분업 구조의 직접적 수혜였습니다. 애플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하고 실제 제조는 중국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분업 구조 덕분에 시가총액 3조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은 과연 언제부터 중요해진 것일까요? 4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게 법과 원칙이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불러들이고 필요 없어지면 내쫓는 것, 도움 받을 때는 파트너라 부르고 경쟁자가 되면 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민자의 노동력과 외국 제조업 국가를 대하는 일관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이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국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